내일부터 전국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하루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정부는 오늘이라도 대화를 하자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감립 보건복지부 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김광립입니다. 네, 차관님 제가 항상 TV에서 배웠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브리핑 하실 때 뵀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고통이 크시리라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글쎄 감소 추세라고 해도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7월 달부터 한 2주 단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주의 평균치로 보면 7월 전반부에 한 50명, 그다음에 7월 후반부에는 한 47명, 그리고 8월 11일까지 숫자를 보면 한 30명대이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종교시설이나 특히 방문 판매, 식당, 카페 등 이렇게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들이 소규모로 계속 좀 발생하고 있어서 아직은 통제 가능한 범위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간 익히셨던 이런 생활 방역의 수칙들을 좀 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정부나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방역 담당자들이나 의료진들이 좀 수고를 좀 덜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WHO에 보고된 적이 없는 해외에서 유입된 변종 코로나 3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2건이 아마 파키스탄이었고 한 건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나요? 예, 아직 WHO에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변이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감염력이나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해외 유입 특히 이런 사례에 대해서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증거들이 쌓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평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변이됐다라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위험하다 안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백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들 노력들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 현재 국내에서도 역시 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몇 개 회사에서 이미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고 저희들은 내년까지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총체적인 그런 좀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국내에서의 개발에만 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해외에서 개발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연대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외에서의 도입도 병행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지금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임상시험 결과도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3차는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백신 자체는 사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나 또 이 부작용이 또 이제 아주 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개발했다라고 발표한 이제
스푸트니크 네, 스푸트니크. 요 백신에 대해서는 매우 좀 정보를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3상을 거치지 않고 임상 시험을 이제 2상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로서는 좀 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 조금 더 임상 결과 등에 대한 좀 자료가 확보되고 또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좀 그런 동향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정부 내 전문가 기구인 질병관리본부 또 식약처와 함께 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전국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내일 대한의사협회의 이제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밝히고 오늘 또 장관 담화문을 통해서도 호소를 드렸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의협에서 제안했었던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저희가 이미 실용키로 결정을 하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그동안 제기됐었던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무래도 집단 휴진이 있게 되면 특히 환자분들과 국민들의 불편이나 또 불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좀 이미 마련했고 관련된 지침들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가 진료 가능한 이제 의료기관인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또 집단 휴진의 현황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을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봐야지 될까요? 예, 각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네네. 되고요. 저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나 여기 들어오시면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건소를 통해서 혹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파업의 그 주요 이슈가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제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왜 늘리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한테도 피해고, 물론 이제 의료계에도 피해가 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한 해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10년 동안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400명씩 그래서 결국 이제 3,458명의 정원을 10년은 유지해서 이를 통해서 좀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이유를 밝힌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물론 절대수도 부족합니다만 특히나 그 지방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의료 격차 문제가 의사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워낙 심각하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의료의 양적 확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기존의 의료에 있어서도 다소 좀 부족한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적인 좀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도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사 수에 관한 비교를 OECD 평균하고 네.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분인데 강원도는 시군구 18개 중에 9개가 의사가 1,000명당 채 1명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한시적인 의과대학의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령화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우 심각한 과제이고 의료의 측면에서는 많은 이제 서비스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10년 후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또 5년 후가 되면 국민 2명 중 1명이 만성질환자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전반적으로 좀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것이 지금 준비를 시작을 해도 네네. 2022년부터 뽑으면 2028년이나 되어야 이제 네. 의과대학 졸업생이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면요. 제가 이제 차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문을 가는 부분 그리고 의료계 주장을 이제 몇 가지 여쭤보면은 일단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미 이제 고령 사회죠. 우리는 사실 고령 사회가 됐을 때 근데 이제 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고요. 그리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도시와 그 시골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시에 사는 분들 비교를 해보면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는 수치는 16.6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OECD 평균은 6.8회. 그래서 그 수치만 본다면은 사실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의사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사들을 많이 뽑으면 그러면은 훈련된 의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골 갈까요? 우선 지적하신 대로 네. 가장 큰 이제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위 지역 의사, 네네. 지방에서의 의료인 부족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의 수만 늘리는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단편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의사들이 지방에서 네. 특히 그 지역의 학생들을 뽑아서 거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네네. 그러고 난 이후에도 물론 법으로 10년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분들이 일할 만한 지방의 꽤 괜찮은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방안이 지역 의수병원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일할 만한 지역의 병원들, 안심할 만한 지역의 병원들을 갖춰야 이분들이 단순히 배출돼서 또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에서 믿고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 수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네.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수가가 오히려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 가산 수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도 물론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와 또 지자체 또 해당 의료계가 같이 고민해서 네.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지역에서 좀 더 머물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과 의료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러한 방안들을 더 모색하겠다라는 거고 네네. 그를 위해서도 역시 의료계하고 전향적인 대화와 전문가들의 이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개인의 자유 제한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10년 끝난 다음에는 또 다시 또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10년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숙련된 그리고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 지역에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지적하신 바가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한 가지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최소한의 조치가 전제되면서 이 학생들이 결국 공부하고 의과대학 의사로서 수련받고 또 현장에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가 합심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왔을 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고 또 거꾸로 그 의무 복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더 남아서 정착하면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최종적인 성공의 목표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가 문제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이제 지방에 좀 의사분들 만나기 힘든 경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약 스페셜리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외과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이제 또 출산에 기미가 있는데 뭐 가질 만한 산부인과도 없고 이런 경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어려운 과에는 잘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또 사고도 나기 쉽고요. 사실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정하실 생각은 뭐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수가도 그러한 원인의 하나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외과나 뭐 여러 가지 산부인과와 관련된 수가 개선을 위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좀 뭐 저희들 뭐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수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수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분산을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는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그리고 꽤 도와줄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료기사 등과 같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소위 특수한 이런 전문가들을 내가 사는 고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소위 의료 전달 체계 또 내지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 이용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했었던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을 저희들 100%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공의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공공의대도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진도 지금 확충을 해야 될 거고요.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임상의학과라든지 뭐 기초적인 교수들을 모두 이제 뭐 확충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교수진을 어디서 데려올 것이며 사실 서남의대 폐교 시에 그 당시에도 이제 교수진 중에 MD가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얘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확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료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적해 주셨던 염려들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설립은 물론 대학 설립도 쉬운 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의과 교육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보다는 정부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과대학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러한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직접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공공부문의 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저희가 사실은 뭐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의사로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을 전공으로 하고 뭐 이번에 정은경 본부장이나 질병관리본부에 이 많은 그 의료진들이 노력했던 이런 의료진들을 정부 내에서 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다만 염려하셨던 이러한 그 충분한 의료 실습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배후 기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러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동안의 서남의대의 사례에서 아쉬웠던 또 안타까웠던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준비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고 좀 덧붙일 말씀 하나는 저희가 공공의과대학을 준비하는 것은 새롭게 마련되는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위에다가 덧붙여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서남의과대학,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활용을 해서 그 정원을 통해서 신설을 하고 또 직접 국가가 책임지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뒷받침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